오늘은 제33차 시 민족주의 운동의 발전입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각지에서는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민족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혈연이나 언어 핏줄을 같이 하는 집단의 공동체 의식이라 얘기할 수 있고, 밖으로는 그 민족의 자유와 독립 또 통일을 추구하는 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몰락 이후 비인 체제가 성립되었는데, 이 비인 체제에 대항하면서 저항하면서 자유주의 운동뿐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도 시작이 됐습니다. 비인 체제는 아시다시피 이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이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유럽의 그러한 영토나 지배권에 대한 입장이 과거 프랑스 혁명 이전의 그러한 체제로, 그러한 질서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이런 보수 반동적인 이 비인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특히 비인 체제 시기에 많은 약소국 민족들이 오스트리아나 이 에스파냐, 프로이센 등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인 체제, 이 강대국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면서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 운동은 또한 군주정, 절대 왕정에 대한 철폐투쟁, 그리고 신문제에 반대하는 투쟁이 결합되어서 전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운동은 그리스와 폴란드에서의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탈리아와 독일의 독립운동, 그리고 오스트리아 내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폴란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그리스는 원래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이 강대국들이 그리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그리스가 결국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 민족이 이 오스만 제국과의 독립투쟁을 통해서, 또 유럽 각국의 지배 지원을 통해서 그리스가 독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폴란드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폴란드는 비인체제 시기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독립운동은 안타깝지만 실패하고, 뒤에 1918년에 이르러서야 폴란드가 비로소 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독립운동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비인 체제 하에서는 이탈리아는 9개의 크고 작은 국가로 분열된 채 오스트리아 같은 외국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9개의 국가가 영향도가 표시되어 있죠. 자, 먼저 나폴레옹의 정복 이후에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앞장선 단체가 바로 청년 이탈리아당입니다.
이 이탈리아당, 청년 이탈리아당은 2월 혁명 시기에 자유주의적 공화정을 쟁취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마치니였습니다. 밑에 보이죠? 마치니.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을 창당하고 통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마치니가 한 얘기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나라로,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민족, 성원 모두가 투표권과 교육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화국으로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왕정을 대신한 공화정을 추진했고, 그리고 이 통일 왕국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장 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면은 이 북쪽의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해서 통일운동을 전개합니다. 당시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이었던 카보우르가 이 통일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먼저 근대화 정책을 통해서 국력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또 현실 외교를 통한 오스트리아, 북쪽의 오스트리아를 견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통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축출하고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탈리아 통일에 영세명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통일 삼걸이라고 하는데, 바로 초기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끌었던 마치니와 그 다음에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이었던 카보우르, 그리고 이 남부 나폴리 왕국과 이 시치리아 왕국을 통합하면서 남부를 통일했던 이 가리발디 장군, 요 세 명을 이탈리아 통일 삼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라는 책이 보이죠. 바로 이 신채호가 양치차오가 쓴 책을 번역한 책으로 대한제국 시기에 널리 알려지고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사르데냐 왕국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르데냐 왕국은 북부 지역을 통일했다. 이렇게 가리발디 장군은 남부 지역을 해방시켰습니다. 역시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이 가리발디 장군이 이끌은 붉은 셔츠단이 이렇게 남부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섬도 점령을 했고, 또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왕국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의 땅을 사르데냐 왕에게 바치면서 비로소 이 이탈리아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게 됩니다. 풍우나 가리발디에 대해서 밑에 글이 나오죠.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을 하던 가리발디는 의용군을 이끌고 부르보 왕조의 남부 이탈리아를 해방시키고 이 지역을 사르데냐 왕에게 바쳐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했다. 오른쪽에 보면 가리발디 장군이 이끄는 붉은 셔츠단의 투쟁 모습입니다. 이렇게 북부 지역은 사르데냐 왕국에 의해서 거의 통일이 되고, 또 남부는 이 가리발디 장군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지만, 아직 그 통일을 위해서는 베네치아를 점령해야 되고, 또 로마 이 교황청을 점령해야 됐겠죠. 1870년 이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와 싸워서 결국 베네치아를 병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때 로마를 점령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해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북쪽의 베네치아와 또 중부의 로마까지 병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독일은 1871년에 이르러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비인체제 시기의 독일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 1815년 당시의 독일의 영역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두 35개의 왕국과 4개의 자유도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을 행사했던 나라가 바로 북쪽의 프로이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쪽에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였고, 그들 나라를 중심으로 각각 연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프로이센이 주도하게 되는데요. 프로이센은 이 관세동맹을 체결해서 이 경제적 통일을 우선 이루게 됩니다. 이 관세동맹은 이 독일이 모두 39개의 그러한 국가로 이루어진 연맹왕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39개 국가 간에는 이 오스트리아만 빼고요. 38개 국가에 되죠. 이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8개 국가 간에 수출과 수입을 할 때에는 관세를 서로 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독일 연방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수출입할 때에는 관세를 매기지만 이 독일의 연방국가 내에서의 국가들 간에 그러한 그 수출과 수입을 할 때는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시장, 경제적인 통일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하나의 단일한 시장화되고 이것은 곧 경제적인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가 빠졌어요. 오스트리아입니다. 우선 프로이센 주도의 이런 관세동맹 체결이 못마땅했던 것이고 이 통일 과정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동맹에 합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관세가 폐지되고 화폐 도량형이 통일되고 교통도 통일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독일 통일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왕정을 실시하고 있던 프로이센은 독일 자유주의자들의 그러한 통일 운동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력에 의한 통일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관세 동맹을 체결하면서 독일을 단일 시장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고 또한 이 정치적 통일을 위해서 반대하는 나라, 프로이센이 이 통일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이 통일에 반대하는 나라는 강력하게 무력에 의해 점령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 점령하면서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이 바로 무력 통일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이센의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당시 이 수상 비스마르크는 철과 피에 의해서만인 독일 통일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의해서 무력으로 정복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비스마르크가 주도하는 프로이센의 통일 운동에 대해서 이 주변국들이 굉장히 견제를 했습니다. 먼저 독일 관세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던 프로이센의 강력한 경쟁국이었던 오스트리아가 이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에 막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 보면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승전 행진을 벌이는 프로이센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가 역시 견제를 했었는데요.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통해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군대가 파리를 점령하고 파리를 일시적으로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871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랑스 궁전이죠.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일 황제가 즉위하고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이센은 전쟁을 통해서 독일의 통일을 막는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프랑스 간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완전한 독일의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가 즉위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